안녕하세요. 주식발굴단의 이진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들어보셨겠죠? 예, 협심증에 쓰이는 약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위인전에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그 니트로글리세린이 주 원료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아주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쓰이는가 하면은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다이너마이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즘 또 의료 드라마도 많습니다만 메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겠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호재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악재로 삼을 것인가, 참 그것이 늘 시장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민재기 부장님. 안녕하세요, 민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EBS 투자증권 정다운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권다영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다영 캐스터께서는 리액션의 여왕답게 그럼요. 오늘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8월 한 달도 그렇고 금년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홍콩 증시 다음으로 못한 데가 우리 한국 증시더라고요. 예. 이 8월 들어서 특히 이렇게 안 좋았던 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연준의 긴축 우려감, 그 부분이 이제 좀 가장 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좀 약간 괜찮았던 경기가 하반기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정점, 그런 우려, 그다음에 델타 변이가 다시 좀 확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어둡게 만든 요인인 거고, 이러한 요인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신흥국 쪽에 속해져 있잖아요. 네. 신흥국 통화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좀 확대되는 그러한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 이제 우리 달러 원 환율 그래프고, 네. 파란색이 우리 코스피거든요. 과거 흐름을 보시면 달러 원이 노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원화가 막 올라갈 때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최근에 딱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그런 그림이죠. 달러 원 환율이 급하게 올라오니까 고점에서 지수가 꺾이는. 첨언을 좀 해드리면은 위안화와 한국 원화가 좀 같이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로 좀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꺾이면서 원화가 조금은 더 약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으로 손해나는 것도 당연히 싫을 텐데, 이 환손실이 가장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라오니까 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8월은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익률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저점 이후로 보면은 코스닥은 14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도 빠지지 않는 수익률 아닙니까? 코로나 저점 그렇죠. 대비로 거의 따지면.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네. 500이 저점 대비 2배가 된 게 불과 아마 지난주 정도인 걸로 그래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이 디램 1개월 현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물 가격이 빠지는 것이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닌데, 현물 가격이 빠지고 나면 고정가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은 부진해지는 그림이 좀 예상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좀 한국 시장이 안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환율이 좀 걱정돼서 환손실이 날까봐,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우려될까봐. 반도체 업황 안 좋다는데 TSMC는 반도체 가격 20% 올리겠다며. 참 하루하루 급변하는 뉴스입니다만,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8월에 조금 힘들었는데 이걸로 바닥 봤다? 어떻게 보세요? 상승할 때마다 조정이 안 나온 적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증시가 흔들림은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긴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 40년 동안 경기 침체가 한 6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6번 중에 경기 침체를 회복하고 1년 되는 시점에서 주가 조정은 한 번씩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많이 이렇게 풀잖아요. 네. 근데 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1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약간 풀어놓은 것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12개월, 11개월 정도가 되면 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항상. 그리고 5번 정도의 조정 중에서 4번은 조정 후에
다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한 번 정도가 IMF 때 닷컴 더 버블하고 엮이면서 한 번 정도는 반등에 실패했지만 5번 중에 4번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코스피 포워드로 12개월 포워드 퍼로 봤을 때 지금 한 10배 정도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4배 초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배 정도면 금융위기 이후로 평균이 한 11배 정도 전후거든요. 그러면 10배에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9배, 8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뭐 저는 가격 조정은 나올 거는 좀 없을 거라 생각되고 다만 좀 이 테이퍼링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의 기간 조정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투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결국에는 코스피 바닥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뭐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면서 투자자 예탁금 60조 원이나 되는데 뭘 그렇게 약간 이런 실장이 그렇게 의견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아마 정다운 연구원님 반대 의견이시지 않을까. 걱정되는 저기는 아주 네, 바닥 찍었다 그랬는데 또 날씬하고 해서만 황소였고 여기는 아주 귀여운 고음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코스피의 박스피라고 불리는 시기 2012년도부터 대략 한 2015년도 정도까지의 흐름을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시장이 바닥을 찍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뭐 얼마나 더 크게 빠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고점을 뚫고 치고 나가는 시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이제 반도체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반도체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국 전반적인 수출 증가율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일한 예외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중국이 확장적인 정책을 폈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때가 유일한데 당장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박스권이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하우스뷰가 이렇다고 했는데 또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사실 비슷한 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교보증권에서는 외국인 매도 지속될 거다. 그래서 개별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매하는 전략을 짜봐라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DB금투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거다. 결국에는 배당주 가치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해서 약간은 좀 이번 달 9월은 좀 보수적인 의견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원래 또 증권사 리포트가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쵸. 장 좋을 때는 다들 또 따라서. 장 밑빛으로 나오다가 한번 휘청하고 나면은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렇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정다운 연구원님한테 그래도 유망 업종이 뭐냐고 묻는 거는 좀 잔인한 질문 같고 그래도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시는 민 부장님 그러면 네네. 9월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하실 만한 업종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2분기 실적도 잘 실적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기관 외국인 수급도 붙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목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굉장히 강하게 튀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런 회사들이 다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가면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다 잘 나왔고요. 이게 알루미늄 기판이 양극재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도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도 좋고 수급도 붙으니까 이들 종목들은 시장과 관계없이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시장이 좀 약할 때도 있다라는 거를 희망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춘다면 낙폭이 큰 이제 뭐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대형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대다수의 증권사나 우리 이베스트 하우스뷰처럼 기간 조정이 많이 길어진다. 그러면 저는 시황과 좀 무관한 업종.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4분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수소라든지 여전히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황과 무관한 업종 대표적인 것 중에 미디어 컨텐츠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 이야기를 이제 뭐 좀 이따 하겠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즐기게 되는데 이거는 뭐 미국의 테이퍼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봐야죠. 저희가 더 보고 돈 소비하고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쪽도 저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경우에
틈새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진행자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우리 주식 발굴단에 아재 개그가 많이 나오죠. 긴장되는데요. 우리가 이 박스피 참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 있는 재활용 치우는 날 정말 박스 많아요. 자, 그러면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이거 좋아요. 치고 나오시는 거. 네. 뭐 안 좋게만 말하고 그러면 액션은 뭐냐라는 생각을 아마도 오케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의 성향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시장이 빠질 때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중소형주 담당자 분이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커버하는 종목 중에서 2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종목들 정말 실적의 안정적인 성장, 물론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력적으로 됐을 때 매수해 보면은 그래도 뭐 향후 2, 3년 뒤에는 충분히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저 정다운 연구원님도 툭 건드리니까 종목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전 종목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